당신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습니까? 첫 만남부터 모든 걸 다 계획했냐고요? 정우 씨,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처음엔 계획이었지만 나중엔 정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그때 찍은 사진도 다 미리 준비한 거였죠? 그건 정우 씨, 저도 나중엔 정말 진심이었어요. 당신의 진심이 제 마음도 바꿨다고요. 진심이요?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아내가 떠나고 1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었는데 당신을 만난 게 가장 큰 실수였나 봅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눈물을 보이시면 뭐 하겠습니까? 제 인생도 제 가족들의 신뢰도 당신이 다 무너뜨려 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우입니다. 올해로 60이 됐네요. 오늘 저는 아내와 사별하고 새로운 사랑을 만난, 그리고 큰 상처를 받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2010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암 진단을 받고 1년,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앙상하게 야위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저에겐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여보,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요. 우리 아들 결혼도 보고 며느리랑도 잘 지내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죠. 아내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 47살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까봐 항상 새벽 5시면 일어나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말기암 투병 중에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없이 제 옷차림을 챙겼죠. 그런 아내였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출근할 때만 되면 현관문 앞에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더 이상 다녀오세요. 라는 대답이 들리지 않았죠. 퇴근하고 들어오면 항상 식탁에 따뜻한 국이 있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테이블만 저를 반겼습니다. 주말이면 아내가 좋아하던 화초에 물을 주고 아내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혼자 밥을 먹었죠. 가끔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보려고도 했지만 아무리 해도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혼잣말하듯 아내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제 모습이 불쌍하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아내를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다니던 동네 시장을 혼자 걸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집에 들러 국화를 사서 제사상에 올리고 아내가 즐겨 먹던 호떡집에 들러 혼자 호떡을 먹었죠. 그 호떡집 아주머니는 아직도 저를 보면 아이고, 사모님이 너무 일찍 가셨네요 라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장가를 가서 분가했고 저는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면서 건강도 챙기고 그러다 우연히 산악회를 알게 됐죠.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시작한 등산이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산악회에서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제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될지도. 아내가 떠나고 시간이 흘러 주변 사람들은 제가 재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아내와의 추억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 집에서 새로운 사람을 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내가 늘 걱정하던 아들의 결혼식도 3년 전에
무사히 치렀죠. 며느리는 간호사인데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를 친아버지처럼 잘 따릅니다. 아버님,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동태찌개 끓여드릴게요. 그래도 전 가끔씩만 아들 집에 갔습니다. 젊은 부부의 신혼생활에 방해될까 봐요. 대신 등산으로 외로움을 달랬죠. 처음에는 혼자 다녔는데 회사 동료가 하나둘 저를 산행에 데려갔습니다. 정우 씨, 우리 이번 주말에 북한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운동도 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등산이 어느덧 취미가 됐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다 보니 체력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아들도 제가 달라진 걸 느꼈는지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하늘에서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작년 가을 회사를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산악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실버 산악회였죠.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서울 근교 산을 다녔는데 다들 비슷한 나이대라 대화도 잘 통하고 즐거웠습니다. 김정우 회원님, 이번 주 산행은 도봉산인데 꼭 나오세요. 벌써 3주째 개근하고 계시네요. 산악회 총무님의 말씀처럼 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아내 생각도 잠시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때가 작년 3월, 아직 꽃샘 추위가 남아있던 날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그녀에게 마음이 갔던 건 아닙니다. 그저 산악회의 새로운 회원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새로운 사랑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으니까요. 그날은 아직 봄 기운이 완연하진 않았습니다. 도봉산 둘레길을 걷는데 간밤에 꽃샘 추위로 떨어진 매화 꽃잎들이 발밑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그때 그녀가 처음으로 산악회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오늘부터 함께하게 됐어요. 검은색 등산복에 하얀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 참 단정해 보였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말투에서 교양이 느껴졌죠.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추워서 중간 휴식 시간에 제가 준비해간 유자차를 나눠 마셨는데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정우 씨 맞죠? 따뜻한 차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그녀도 저처럼 혼자였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하고 줄곧 혼자 살았다고 하더군요. 딸 하나는 캐나다에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산에 다니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죠. 그 말에 왠지 모를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둘 다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산행을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그녀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우 씨 커피 좋아하세요? 저기 산 아래 괜찮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하산 후에 마시는 커피가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녀는 아메리카노를, 저는 카페라떼를 마셨죠. 처음에는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둘이서만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재혼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나이 들어 혼자라는 게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려왔죠. 1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수요일마다 만나던 산행이 토요일로도 늘어났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근교 카페를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눴고 가끔은 고궁을 산책하기도 했죠. 그녀는 제가 아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저는 그녀의 힘들었던 이혼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게 나쁜 걸까요? 가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여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래도 다들 수군대잖아요. 산악회 회원분들도 예전 같지 않고 정우 씨의 아드님도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행복합니다. 수연 씨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숨 쉬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정우 씨, 제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수연 씨 없는 하루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수연 씨 얼굴이에요. 저도 정우 씨를 만난 후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불안해요.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 괜한 걱정이 드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요. 봄이 오고 우리는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여의도 윤중로를 걸으며 처음으로 손을 잡았죠. 그 순간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정우 씨, 저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당신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의 봄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봄날이 얼마나 짧을지. 수연 씨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저는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부터 보게 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백화점에 가서 등산복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아버님, 요새 왜 이리 멋을 내세요? 향수도 뿌리시고. 며느리의 눈에도 제 변화가 보였나 봅니다. 아들도 처음엔 제가 활기를 되찾은 것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산악회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죠. 아버지, 그 이수연이라는 분. 정말 좋은 분 맞아요?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가 좀 들리던데. 산악회에서도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전에는 함께 하산하고 커피도 마시던 회원들이 이제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곤 했죠. 정우 씨, 혹시 우리 산악회 그만둘까요? 수연 씨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건데. 그래도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등산 말고도 다양한 취미를 함께 하기 시작했죠. 수연 씨가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학원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정우 씨,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여봤어요. 제 비법이 있거든요. 맛이 어떠세요? 우리 아내 솜씨만큼 맛있네요. 순간 저도 모르게 아내 얘기를 꺼냈다가 깜짝 놀라 수연 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버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철렁했죠.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정우 씨의 소중한 추억인데. 수연 씨는 오히려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당신 아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셨나 봐요. 지금도 이렇게 그리워하시는 걸 보면 저도 그분만큼은 못하겠지만 정우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추억을 이해해주는 그녀의 마음이 참 고마웠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가평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남한강변을 걸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우 씨,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요? 둘이서요.
그때 전 너무 행복해서 그녀의 표정에 스친 불안한 기색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올레길을 걸으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고 숙소 테라스에서 노을을 바라보았죠. 처음으로 여행 사진도 찍었습니다. 정우 씨, 이쪽으로 좀 더 오세요. 바다를 배경으로 찍어드릴게요. 자, 이번엔 저 등대 앞에서 한 컷 찍어요. 정우 씨, 이쪽으로 오세요.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하는 제게 수연 씨가 자연스럽게 다가와 팔짱을 끼더군요.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아요. 햇살도 예쁘게 들어오는데. 그때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수연 씨가 제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어 하는 것이 그저 예쁜 마음으로만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가 유독 우리의 데이트 장면마다 사진을 남기려 했던 건 이미 계획된 각본이었나 봅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수연 씨는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집에 자주 찾아와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청소도 해주겠다고 했죠. 정우 씨, 이제 제가 옆에서 챙겨드릴게요. 늘 혼자 섞인 일을 해결하시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어느 날은 통장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제 재산 현황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당시에는 그저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제가 정우 씨 통장 관리 좀 해드릴게요. 그동안 고생하면서 모으신 거 잘 지켜야죠. 수연 씨의 그런 섬세한 배려가 좋았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아내와 함께 모은 예금도 있었거든요. 모두 6억 정도. 은행 직원이 노후 자금 관리를 해보자고 할 때마다 미루기만 했는데 수연 씨 덕분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버지, 그분이랑 결혼하실 생각이세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것 같다는 안도감. 누군가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아들아,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수연 씨는 좋은 사람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수연 씨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정우 씨, 제가 급하게 2천만 원이 필요해요. 캐나다에 있는 딸아이가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네요. 망설임 없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딸이니 제 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뒤, 이번에는 자기 동생의 사업 자금 때문에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 대출이자가 밀렸다며 3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마다 수연 씨는 눈물을 보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곧 갚겠다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산악회 회원 중 한 분이 절 찾아왔거든요. 정우 씨,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산악회 최 총무님의 말씀에 처음엔 귀를 막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최 총무님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들이밀었습니다. 작년에도 옆 동네 산악회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70대 회장님을 꼬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딸 유학 비용 때문에 곤란하다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연 씨가 말했던 캐나다 유학, 그리고 동생의 사업 자금.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사실 그분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다는 소문도 있어요. 지금 남편분이 세 번째라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연 씨는 분명 이혼한 지 10년 됐다고 했는데 의심이 시작되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제 통장 관리를 자청하던 일, 제주도에서 유독 사진 찍기를 좋아하던 모습, 그리고 자주 걸려오던 급한 전화들. 아버지, 제가 알아본 건데요. 그분 아파트는 전세고 그것도 이미 대출이 가득 차 있대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연 씨는 담보로 주겠다며 본인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여줬는데 그것도 위조였던 걸까요? 퇴직금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이미 1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매번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그렇게 제 노후 자금이 사라지고 있었네요. 정우 씨, 우리 이번 주말에 등산 가기로 했잖아요. 제가 맛있는 김밥 싸 갈게요. 수연 씨의 다정한 목소리. 이제는 그 속에 숨겨진 거짓을 찾게 되더군요. 산악회 회원들의 달라진 태도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수연 씨의 본 모습을. 하지만 사랑에 빠진 제 눈에는 그 어떤 경고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수연 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우 씨, 이번엔 정말 급해요. 제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네요. 전과 같은 다급한 목소리였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이 아닌 듯한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던 그때 산악회 최총무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우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제가 꼭 만나게 해드릴 분이 계세요. 아파트 입구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총무님 옆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실례합니다. 김정우 씨 되시죠?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저는 이수연 씨 전 남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지막 피해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경찰 조서, 민사소송 판결문,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은 제 돈 3억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결혼한 지 1년 만에.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처음에는 딸 유학비용, 그 다음에는 동생 사업자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수연 씨의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의 중년 남성들이었죠. 서울에서만 5명이에요. 부산에도 2명.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시작해서 감정을 이용하고 돈을 빌려간 뒤 잠적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실감이 났죠. 처음에는 항상 등산 모임이었어요. 취미가 같은 사람이라며 접근하고 혼자 사는 중년 남성들을 노린 겁니다. 특히 퇴직금을 받은 분들을.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수연 씨가 제 통장 관리를 자청했는지, 왜 갑자기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는지. 모든 게 계획된 각본이었던 거죠. 김정우 씨는 얼마나 피해를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1억 3천만 원 정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3년간 아내와 함께 모은 돈, 그리고 퇴직금. 모두 수연 씨를 믿었기에 내어준 거였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만든 피해자 모임이 있어요. 이미 경찰에도 신고가 들어가 있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가 건넨 명함에는 중년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연 씨가 준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위조된 것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던 캐나다에 있다는 딸. 그런 딸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제 나이가 몇인데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하다니. 그날 밤 수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우 씨, 이제 곧 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읽지 않은 채 삭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죠. 조사실에 앉아 진술을 하는 동안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배신한 것 같아서 당신을 볼 낯이 없소.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배신한 건 아내가 아닌 저 자신이었다는 걸. 김정우 씨, 이수연 씨는 사기 결혼 전문 조직이었습니다. 형사가 건네준 자료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연 씨는 이미 3번의 사기 결혼 전과가 있었고 그때마다 이름을 바꿔가며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수연이라는 이름도 가명입니다. 본명은 강미경. 그리고 이번에는 총 9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어요. 형사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철저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등산 모임마다 정보원을 심어두고 퇴직금을 받은 신규 회원이 들어오면 바로 보고가 올라갔다고 해요. 처음부터 김정우 씨를 노린 겁니다. 퇴직금과 예금, 그리고 혼자 사신다는 점까지 완벽한 표적이었죠. 제가 산악회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미 제 정보는 그들에게 넘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제 일상을 낱낱이 조사했고 심지어 제 아내 기일까지 알고 있었죠. 저기, 김정우 씨.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진술을 하러 온 다른 피해자인 줄 알았죠. 전 더 이상 이 짓을 못하겠어요. 정우 씨를 속이는 동안 저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이제라도 모든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사님도 저도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수연 씨와 함께 일했던 조직원이었죠. 조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정우 씨를 처음 봤을 때 수연 언니가 말했죠. 이번엔 대박이야. 퇴직금에 보험금까지 완벽한 대상이야 라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여행도 그때 찍은 사진들도 다 계획된 거였어요. 나중에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진실 앞에서 그 눈물마저도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강미경은 아니, 이수연은 처음부터 김정우 씨의 퇴직금을 모두 노리고 있었어요. 결혼까지 하고 나면 나머지 재산도 차례차례 빼돌릴 계획이었죠. 방금 전까지 제 가슴을 설레게 했던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싸늘한 계획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김치찌개라는 것부터 등산 가실 때 항상 왼쪽 무릎을 조심하신다는 것까지 모든 정보를 미리 입수했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수연 씨가 그토록 완벽하게 제 취향을 알고 있었는지, 왜 그토록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이 총 43억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몇 명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형사의 말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 같은 바보가 얼마나 더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저처럼 진심을 믿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고개를 저었죠. 혼자 걷고 싶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순간을 혼자 견뎌내고 싶었으니까요. 일주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찾아왔지만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저 이불 속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죠. 창피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을까요? 아내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사상에 술 한 잔 올려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사상 앞에 앉아 있는 것조차 죄스러웠으니까요. 이런 못난 남편의 모습을 아내가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도 넘기기 힘들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 8kg가 빠졌다고 하더군요.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약물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잠들 때마다 수연 씨가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숨이 막혀 깨어나곤 했으니까요. 아들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거든요. 빈 집에 있으면 자꾸만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연 씨와 마시던 커피향, 함께 걷던 등산로, 그리고 그녀가 해주던 김치찌개 맛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를 괴롭히는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할아버지랑 놀이공원 가는 그림이에요. 손녀의 그림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제 곁에 있던 진짜 가족들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 저희 집 앞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기타 배우실래요? 아버님 젊었을 때 통기타 잘 치셨다면서요. 며느리의 제안으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저 사람이 사기를 당했대라는 소문이 도는 것 같아서. 정우 씨,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3년 전에 전화 사기로 2억을 날렸죠. 복지관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고백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을 만났죠. 우리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의 이야기가 교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도 도왔죠. 어느 날 구청에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세금이 밀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동안 제 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것들은 신경도 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차압될 위험이 있대요. 제가 대출을 알아볼게요. 결국 아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지키기 위해 아들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자식에게까지 빚을 지게 만든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정신 차릴게.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복지관에 나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점점 웃음도 되찾아갔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손녀의 밝은 목소리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요? 또 기타 치러 가세요. 이제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네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그때 일이 떠오르지만 더 이상 괴롭지만은 않습니다. 김정우 씨, 이제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직의 총책을 검거했고 이수연, 아니 강미경도 곧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형사님의 연락을 받고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녀를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마주칠 용기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요즘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저희랑 계시는 게 어떠세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첫 며칠은 계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던 그 집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가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이제 돌아가 볼까 해. 너희한테 너무 오래 신세를 졌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야 좋은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응.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손녀랑 기타도 치고 복지관에도 다니고 너희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이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서 기타를 치고 목요일엔 산책 동호회에도 나갑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들이었는데 어느새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더군요. 정우 씨 잘 지내시죠? 기타 동호회에서 만난 박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며 말을 꺼냈습니다. 복지관에서 이번에 독거노인 돕기 봉사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기타도 쳐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기타로 발표회 했거든요. 손녀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한 지 6개월.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한테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소. 아내의 영정 앞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이제는 알겠더군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아픔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는 걸. 아버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요. 은지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이제는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등산도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아들, 며느리, 손녀와 함께입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다람쥐야. 이야, 우리 은지 눈썰미가 좋네. 할아버지보다 먼저 발견했네. 등산로를 오르다 보면 문득 그때의 기억이 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관 봉사활동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처럼 외로움에 지친 분들을 만나면서 제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이제는 그분들의 이야기에 더 깊이 공감하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게 됐습니다. 정우 씨 오늘도 기타 들고 오셨네요?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오늘도 다 같이 노래 한 곡 부르자고요. 지난 주말에는 며느리가 깜짝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둘째가 생겼어요. 은지가 동생을 갖게 됐답니다. 새로운 가족의 소식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수연 씨를 만나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김정우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조심스러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심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종종 외로움에 눈이 멀어 신중함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의 사랑은 더 큰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김정우님은 이제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지셨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셨죠.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새로운 사랑에 대한 열망으로 놓치기도 합니다.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월의 지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지혜로 채워지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